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각 모형별로 어떤 발문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모형을 안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모형을 되게 어려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형에서는 이런 발문을 해주면 학생들에게 좀 더 쉽게 모형을 설명할 수 있고 또 보는 이로 하여금 내가 모형에 대한 이해도가 이 정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발문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만능 틀은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수업의 흐름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했던 내용이라면요. 이번 시간에 갖고 온 것은 만약에 이 모양이 나온다면 이런 식의 발문을 꼭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한번 컨텐츠 담아봤으니까요. 선생님들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먼저 개념 모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모형 옆에는 지금 세 가지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으로 배워요. 두 번째 예를 통해 배워요. 세 번째 경험으로 배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 배워요가 바로 속성 모형이고요. 예를 통해 배워요는 그렇죠. 원형 모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으로 배워요가 상황 모형인데요. 선생님들께서 그냥 모형이 나왔을 때 그냥 그 모형의 이름을 쓰고 절차를 안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뭔가 조금 더 학생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들을 이렇게 지어 썼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더 좋은 이름을 개발하신 스터디1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 모형마다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옆에다가 정리해 놨었습니다. 먼저 특징으로 배워요 인 속성 모형에서는요. 개념의 중요한 특징과 덜 중요한 특징, 즉 이게 우리 무엇이죠? 그쵸,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했을까요? 결정적 속성이죠. 그 다음에 비교적 덜 중요한 특징을 비결정적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요 속성들을 꼭 구분하는 시간을 시험 단계에 있다면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적어둔 것입니다. 이제 원형 모형은 당연히 그렇다면 예나 원형을 설명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형태가 원형 모형으로 가르칠 수 있는 예시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실제로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하는 것인데 대통령제는 미국, 그리고 의원 내각제는 영국 해가지고 그 국회하고 정부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원형으로 표시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험으로 배워요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는데요. 실생활 경험을 반드시 학생들에게 묻는 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걸 적어뒀었습니다. 사실 개념 모형에서는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발문을 신경 쓰기보다는 그 개념을 잘 설명해 나가는 강의력을 높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실생활 경험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만능 틀에도 나와 있지만 항상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생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땡땡이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라는 식으로 발문했던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개념 모형에서는 관련 문제 검토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우리 사회 문제에도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보자 라는 식으로 민주시민 역량과 관련 짓는 멘트를 한마디 또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탐구 모형인데요. 탐구 모형은 나도 사회과학자, 나도 경제학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했었는데요. 경제학과 관련된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탐구 모형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름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탐구 모형 단계에서는 가설 설정 단계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서를 한다고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식의
가설을 판서하는 부분을 시연했고요. 여기에 이제 독립변수, 여기에 종속변수라고 적으면서 독립변수에는 원인이, 종속변수에는 결과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설을 설정해 주세요. 이런 멘트를 했었습니다. 또 가설 설정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가설이어야 하고,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자. 이런 다양한 교육론적인 지식들을 발문이나 학생들을 순회지도할 때 꼭 녹여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가치 문제가 아닌 사실 문제에 관한 것인지도 꼭꼭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의 활동을 꼭 넣어줘야 한다라고 만능틀에 적어놓고 연습을 했었고요. 또 가설 설정 단계가 아닌 후반부에서 자료 수집 단계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신빙성 있는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순회지도 할 때에도 출처나 자료의 연도, 기관 같은 것들이 믿을만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뭐 만약에 확인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땡땡아, 지금 땡땡이가 말한 기관이 우리 믿을만한 기관인지 찾아볼까요? 또는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믿을만한 자료일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비틀어서 학생들이 직접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치 모형인데요.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이름으로 가치 모형은 바꿨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직접 학생들이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가치 모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었고요. 이때는 섣불리 학생들의 대답을 피드백하지 않을 것을 가장 주의해서 시연했습니다. 섣불리 학생들의 대답에 피드백을 한다는 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학생이 말하자마자 맞아요, 정답이에요, 정확하네요, 이런 식으로 학생의 대답을 피드백하는 것이죠. 이게 필요한 모형도 있지만 가치선택 모형에서는 학생이 충분히 양쪽의 대안을 다 고려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에 쉽게 섣불리 피드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논쟁 문제 수업 모형에서는요, 논쟁의 주제를 가지고 이름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칠판 한가운데에다가 오늘의 논쟁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적으면서 이렇게 논쟁 주제 자체를 한가운데다가 적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투표제는 시행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토론을 하기로 했었죠. 또는 우리가 오늘 논쟁을 하기로 했었죠. 이런 식으로 딱 한가운데다가 주제가 보이게 판서를 했었고요.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논쟁 문제 수업에서 이것들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제 약간 필살기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왜 구분해야 돼요? 라고 묻는 상황을 가정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대답을 해줄 때 이러한 발문을 사용했습니다. 자, 땡땡이, 선생님의 키는 몇 센치일까요?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선생님의 키는 1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선생님의 키는 큰 편일까요? 작은 편일까요? 되게 작은 편인 것 같다고 지금 땡땡이가 이야기해줬어요. 다른 친구와 비교했을 때는 또 큰 편인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다른 조에 있는 땡땡이가 선생님을 보면서 얘기해줄래요? 라고 눈빛을 보내주고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앞에 했던 질문 몇 센치이냐 라고 물었을 때 말했던 그 몇 센치는 정답이 있는 사실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뒤에 물어봤던 선생님의 키가 큰 편인지 작은 편인지는 그렇죠, 가치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의 차이가 무엇이다? 그렇죠. 사실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가치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쟁을 할 때에는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구분하여서 논쟁할 때 시간을 절약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주제를 봅시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실 문제는 사실 문제끼리 분류하여서 해결하고요. 가치 문제는 가치 문제의 방법으로 해결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도 해주면서 이 모형의 핵심을 잘 알고 있어요를 어필하는 것이죠. 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이제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 말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죠? 그쵸, 용어 문제였죠.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요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땡땡이 먹는 배하고 타는 배가 같나요?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계속 같은 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뜻이 다르면 우리가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자, 먹는 배와 타는 배, 또 신체에 있는 배꼽,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겠죠. 같은 단어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로소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해서 요런 방식들을 조금씩 가미해 주신다면 그러면 조금 더 시연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모형이 있는데요. 의사결정 모형은 나, 너, 우리의 결정은 이라든지 아니면 나도 땡땡 정책결정자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름들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일단 슈탈의 의사결정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번 하고 또 모든 별로 의사결정을 한번 더 하죠. 그래서 나의 선택과 너의 선택을 들어서 우리의 결정, 최선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지어줬었고요. 또 나도 땡땡 정책 결정자는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이런 모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주제가 나오면 이렇게 작성했었습니다. 자, 만장일치로 토론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슈탈의 의사결정 모형에서. 이때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것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끝까지 시간을 20분을 준다면 20분 동안 끝까지 전원이 만장일치가 될 수 있도록 토론을 해라.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맨날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했었는데 이번에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주자. 그리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시연을 했습니다. 또 다양한 의사결정 전략들이 시연에서 순회지도로 녹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열화 전략이라든지 강제선택, 협상, 상한 결정과 같은 4가지 의사결정 전략은 클리어하기가 어렵다면 한두 개 정도만 순회지도에서 보여주자라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의사결정을 왜 한 번 더 하는지를 강조해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는 보통 집단 대 집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 해결 방식보다 우리 모든 별로 이번 시간에는 집단 대 집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줬었습니다. 자, PBL, 문제해결학습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문제해결학습은 가설을 세우되, 사회 문제와 관련된 가설을 세워서 조금 더 느슨한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였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느슨한 가설로 제시하여서 나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땡땡 문제 해결사 요렇게 이름을 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듬 찬반 토론 우리 프로콘이 있는데요. 프로콘은 그 슈탈과 비슷하게 나, 너, 우리 토론이라는 이름을 정했었습니다. 프로콘이라는 모형은 먼저 모듬 안에서 찬성, 반대 팀을 나눠서 둘이 디베이트를 하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한 번 더 토론을 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니 모듬을 구성할 때 교사가 먼저 찬성과 반대를 각각 정해주고요. 구성원들의 이질성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콘을 시연할 때에는 선생님, 저는 반대가 하고 싶은데 왜 찬성으로 선생님이 마음대로 정해주었나요? 라고 묻는 학생을 넣어놨었고요. 그때 답변으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토론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양쪽의 입장을 바꿔서 한 번 더 토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처음 입장만 고정으로 정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입장도 있지만 반대의 입장도 경험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식의 멘트를 추가했었습니다. 그래서 디베이트랑 비교했을 때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해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부분이 드러나도록 시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모형은 사실 많이 등장하지는 않죠. 우리 모의법정이나 모의시장 이런 거 아니면은 나올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의법정이 한번 나왔었으니까 모의시장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시연을 해봤었는데요. 이 모형에서는요, 생생한 체험으로 인한 흥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준비물을 제공해주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빛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러한 규칙들은 먼저 알아보기 영상과 같이 영상으로 대체해서 플립트 러닝으로 시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 법정 같은 경우에는 판사봉이나 판사복 같은 걸 잘 챙겨 입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역할극 같은 걸 한다면 배역에 밑줄 잘 쳐놨는지, 이런 것들, 교사의 역할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시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프로젝트법인데요.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냐? 자, 더 좋은 땡땡 만들기,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름을 정했었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이 실행하는 이 전체적인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를, 학생들을 동기화하는 과정을 가장 좋게 보고 강조해서 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막 개입해서 교사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너가 그걸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할 건데? 그게 실현이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옆에서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면서 조력하는 그런 발문을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뒷부분에 시연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산출물을 만들어냈으면 그 만든 산출물을 사회과 카페에 업로드해서 모두가 공유하고 이걸 훗날 어떻게 그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인지까지 맺은 말을 꼭 한번 붙여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이 사람이 이 모형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또 흐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모형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모형을 잘 모르는데, 개념을 잘 모르는데, 모형을 잘 모르는데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래서 수업 실현의 기본은 모형을 공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념을 공부하는 것, 이 둘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둠 탐구학습, 코프코프라고 하죠. 코프코프는 탐구학습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3가지 정도의 모형의 중요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게시판에 붙여둔 소주제 관련 자료 언급. 자, 코프코프는 미리 우리가 탐구할 주제를 전날 게시판에 붙여놓고 너희들이 직접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와라 라고 하는 모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미리 학생들이 직접 탐구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해오라고, 어느 정도 조사해 오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코프코프의 되게 특별한 특징이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는 것인데요. 학생들의 입을 통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소주제를 분류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쉽지 않아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모든 구성에 있는데요. 그쵸?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주제로 원하는 방법까지 민주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오늘은 숫자가 달라도 원하는 사람과 특별히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의 멘트를 통해서 너네가 자유롭게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랑 재밌게 탐구해보자 라는 것을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할놀이. 역할놀이도 요즘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만약 땡땡이라면 이라는 식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게 가장 와닿는 것 같았어요.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본다는 게 확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공감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을 느끼는 역지사지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고요. 그렇죠.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재미없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장난처럼 하는 학생을 가정해놓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진지하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아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하는 식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왔던 게 직소였죠. 자, 직소는 땡땡 연구소 또는 땡땡 퍼즐 맞추기였는데요. 직소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퍼즐을 맞춘다, 조각을 맞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었습니다. 자, 전문가 활동을 할 때 우리 개별적 책무성을 매우 강조하는 모형이기 때문에요. 모드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우리 모드원에게 전문가 활동을 했던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하니까, 그쵸, 전문가 활동 시간에 대충 하게 되면 우리 모드원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모드원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이 모든 전체적인 과정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향상 점수를 기반으로 모든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점수를 낮게 받은 친구가 이번 시간에 우리 모둠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순회지도 할 때에도 조금 배움의 속도가 느린 친구들을 도와줌으로써 모둠의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테드 모형인데요. 스테드 모형은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막상 진짜 시연을 한 번도 못하고 들어간 모형입니다. 모든 점수를 높여라 라는 이름으로 정했었는데요. 향상 점수가 이 스테드 모형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질적인 모든 구성원으로 선생님이 미리 구성해 왔다 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활동지를 한 장만 주어서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이 활동지를 활용해야 한다 라는 거, 그리고 기본 점수하고 향상 점수가 각각 무엇인지 설명해 준 뒤에 향상 점수를 기반으로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배움의 속도가 느린 친구들이 우리 모둠의 히어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기본 점수가 무엇이고 향상 점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설명하라고 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연습해서 들어가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연해야 할 모형들이 중요시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피드백하고 순회지도, 창의적인 피드백, 창의적인 순회지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런 거 생각해내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